스튜디오 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main.cx를 그냥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화면을 뭐 띄워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 설정입니다. 저희 엑스빌더 6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스튜디오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정책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 정책을 보기 전에 위에 보시게 되면 UI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프로퍼티즈를 누르신 다음에 EX빌더 6라는 항목에서 프로젝트 전역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UI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즈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EX빌더 6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표준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뭐 아이디 정책, UI 템플릿, 사용자 정의 속성 등등의 이러한 설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아이디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정책을 보시게 되면 뭐 팔레트 뷰를 통해 디자인 탭에 배치한 컨트롤에 아이디 접두어를 설정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점 세팅즈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이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클립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유형에 따라 자동 아이디 부여 및 명령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전용 구성이 설정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러한 화면들은 이제 실제 UI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클립스 자체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클립스 자체 윈도우에서 제가 이제 클릭했었을 경우에는 이것들은 이제 모든 UI 프로젝트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UI 프로젝트에서 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UI 프로젝트에서만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이라는 컨트롤을 배치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프로퍼티즈 뷰에 저희가 앱.룩업을 통해서 컨트롤을 찾을 수 있는 이 아이디가 이렇게 접두어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점 세팅즈 폴더에 파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보시게 되면 점 세팅즈라는 파일이 없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여기 설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오른쪽에 점점점이라고 되어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서도 여기 보면 필터즈 앤 커스텀 되어져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리소스즈라는 이 곳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 보였던 몇 가지 파일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 세팅즈라는 폴더 밑에 보시게 되면 공통으로 이제 프로젝트 표준을 잡았을 때 생성되는 이런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프로젝트 표준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정책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UI 템플릿입니다. UI 템플릿은 자주 사용하는 화면을 UI 템플릿으로 등록하여 쉽게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은 컨트롤에서 마우스 우클릭, 프로젝트 공유 UI 템플릿으로 등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것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러한 UI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자 분들이 이렇게 UI 템플릿을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UI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 이후에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UI 템플릿을 보통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UI 템플릿을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앱의 SCR에 뭐 그리드 폼 샘플이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1 스튜디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폼 샘플이라는 CRX 파일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퍼블리셔 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개발자가 이런 기본적인 틀 화면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한번 템플릿으로 등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GRP 헤더라고 해서 이 헤더 부분을 일단 하나의 템플릿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웃라인 뷰에서 GRP 헤더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UI 템플릿으로 등록이라는 항목이 하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보셨듯이 프로젝트 공유에다가 하게 되면요. 해당 프로젝트에만 UI 템플릿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클립스 전체에 이제 생성되는 저희 엑셀비더 6 UI 프로젝트에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RP 헤더에 이렇게 UI 템플릿으로 등록, 프로젝트 공유 템플릿으로 등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템플릿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헤더 영역,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RP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고 GRP1과 GRP2가 있죠. 그럼 저는 GRP1을 여기가 보면 제목이랑 그리드 타이틀과 그리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다시 또 한번 여기에 뭐 템플릿 2, 이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GRP2 이렇게 타이틀과 폼 영역이 있는 부분을 타이틀 플러스 폼 영역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요. 팔레트 뷰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방금 저희가 추가한 이 그룹 영역이 템플릿 1, 템플릿 2, 템플릿 3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된 것들을 개발자 분들은 그냥 가져다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위에 지금 그냥 그리드 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방금 저희가 봤었던 이 그리드 폼 샘플을 그대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냥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방금 저희가 추가한 3개의 템플릿 화면이 이렇게 서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헤더 영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윗 영역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그대로 안에 있는 이러한 아웃풋, 인풋 박스들, 뭐 버튼 컨트롤 혹은 위에 있는 이 UDC, 뭐 앱 헤더라는 UDC도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영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그룹이라는 컨트롤을 하나 이 하단 영역에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레이아웃에 홈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1행으로 맞춰주시고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1 프랙션 오른쪽 영역을 한 500 픽셀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추가했었던 템플릿 2를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템플릿 3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 분들이 하나하나 그리드 혹은 다른 UDC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표준이 맞춰져 있으면 그 표준을 그대로 템플릿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울 UDC와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만약에 템플릿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템플릿을 한번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 행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들을 배치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더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원래 템플릿은 이렇게 3개, 4개의 행만 있었는데, 제가 2개의 행을 더 추가를 했죠. 그리고 컨트롤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었을 때, 이미 작성되어져 있는 템플릿들은 따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그리기를 위한 용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업데이트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려져 있는 템플릿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컨트롤에 존재하는 속성 이외에 프로젝트별 응용 가능한 컨트롤별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풋 박스에 여기 프로퍼티즈 뷰에 있는 5번째 탭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속성 탭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커스텀하게 일반 속성뿐만이 아니라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이 버튼에는 내가 특별한 속성을 추가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자 속성 값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사용자 속성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혹은 돔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돔에 올라가는 저희가 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는 그 돔에 올라가는 데이터 속성 이렇게 2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커스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 교육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성들을 어느 정도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용자 정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TA분들이 사전에 컨트롤별로 사용자 속성 집합을 정의를 하고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모든 컨트롤마다 많이 사용하는 인풋 박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속성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값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공통 모듈이 이러한 사용자 정의 속성과 좀 같이 맞물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금 인풋 박스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required라는 속성이 이제 컨트롤 속성으로 추가적으로 커스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필수값 지정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 때 필수값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풋 박스가 있다면 이렇게 required라는 속성, 이름 속성이라는 값에 y라고 값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공통 모드를 통해서 이 값이 만약 비어져 있으면 뭐 알림창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인풋 박스에 뭐 보더를 칠해 준다든지 커스텀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이 리퀘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공통 모듈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될 점이 이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 가능한 값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값들을 선택을 해서 빈 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일 때 동작을 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본적인 개발자분들이 변경할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화면에 저희가 아마 일반 교육 시간에 이렇게 화면을 하나 만들었었을 때 이 가운데 뷰 화면에 이렇게 스크린 구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스크린 구성을 이제 공통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속성들은 당연하게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퍼블리셔 개발자 분들이 만약에 뭐 반응형을 구현한다라든지 아니면 적용형을 디자인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 분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크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게 스크린 구성들이 그러니까 보통 CSS의 미디어 쿼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뭐 특정 사이즈에서는 알림 컨트롤 혹은 어떠한 뭐 레이아웃이 변경된다든지
어떠한 컨트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즉, 이 루트에서, 실제 이제 이 루트 컨테이너이죠. 이 루트 컨테이너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요. 인스턴스 이벤트에서 기본 교육 시간에 init이라든지 로드 이벤트는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린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 체인지 이벤트에서 실제로 뭐 콘솔 로그를 찍어서 이점 그 스크린 혹은 뭐 네임 혹은 미디어 쿼리 이렇게 두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이점 스크린이라고만 찍고 실제 미리 보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값들이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스크린 변경할 때 어떤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 혹은 뭐 컨트롤에 뭐 비저블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이벤트 안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보시게 되면 저희 엑셀비더 6에서는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해당 파일에서는 뭐 공통 상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리소스 혹은 외부 라이브러리 등을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nv.json 파일은 소스 경로에서 저희가 파일을 하나 생성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런타임 CSS, 그다음에 런타임 라이브러리 안에 내가 사용할 CSS와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UI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env.json 파일 하나가 있다라고만 사실 기억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웹 프로젝트입니다. 웹 프로젝트를 이제 나중에 저희 빌더6로 연결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default.js와 exbuilder.json 파일. 이 두 가지의 파일은 웹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패시에 있는 이렇게 exbuilder6 모듈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하이 모듈들을 뭐 클라이언트 모듈이라든지 서버.점 모듈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exbuilder라는 폴더 아래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그냥 UI 쪽과 더 관련이 있는 런타임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폴더 밑에 보시게 되면 config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diffuse.js라는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서 기본값 및 공통 상수를 정의하는 파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에 프로퍼티즈 뷰에서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값들, 즉 디폴트로만 되어져 있는 값들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파일을 보시게 되면 컨트롤의 기본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아웃풋 컨트롤 혹은 이러한 다른 컨트롤에 대해서 회색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런 default.js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웹 서버 안에 이렇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웹 서버를 구동을 하셔야지만 이 default.js를 같이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environment라고 해서 또 서버에 관련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앱 캐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앱 캐시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앱 캐시랑 조금 다르게 나중에 저희가 배울 인베디드 앱에 대한 캐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먼저 한번 웹 서버를 켜서 서버 연동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서버를 바로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탭을 연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른 앱들을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다른 앱들을 스튜디오 설정이라는 것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뒤에 이렇게
난수, P 다음에 이렇게 난수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앱을, 결국 이것도 앱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됐었을 때 똑같이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true로 설정하고 다시 돌려보게 되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이렇게 난수가 P 다음 난수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똑같은 이 앱을 불러올 때는 이번엔 네트워크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캐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하시다가 이런 뭐 난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 하게 되면 이쪽 diff.js에 있는 이 앱 캐시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 캐시는 저희 이 앱에 대한 캐시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소스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diff.js는 결국 웹 서버가 실행이 돼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드라고 하나 만들어서 미리 보기를 했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 서버 연동을 했었을 때는 지금 보면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공통 이 상수에서 정의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는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로퍼티즈 뷰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표준에서 아까 저희가 이쪽 프로젝트 전용 설정 구성에서 이 default.js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JS를 불러오겠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실제 여기 UI 프로젝트에서 default.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들에 대한 공통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면 그리드에 no 데이터 메시지를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해주세요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default.js에서는 이 해당 컴피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 개발을 하실 때는 이쪽 default.js에다가 어떠한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세팅을 하실 건데요. 이것들을 그대로 하나 만드시거나 빼오신 다음에 이쪽 UI 프로젝트에다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웹 프로젝트를 열거나 혹은 그냥 미리 보기를 하거나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공통 상수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발 서버에서는 돌렸을 때는 나오는데 제가 로컬에서 뭐 미리 보기 했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화면이 뭐 크기라든지 동일하게 속성들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속성들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서에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default.js를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미리 보기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적용된 것들은 실제 화면에서도 똑같이 설정한 것 그대로 설정이 가져가 준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이 설정이 가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개발하기 이전에 퍼블리셔 분들이 이러한 작업들, 공통 상수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맞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웹 프로젝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중엔 이 UI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파일을 만들어서 붙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 프로젝트에서 저희 엑스비더 6에 관련된 환경 설정을 정보 관리해주는 그러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서버 플러그인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콜 정의 혹은 뭐 UI 어댑터 혹은 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등등에 대한 것들이 이쪽에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아까 보셨듯이 프로퍼티즈에서 이 패킷에서 이렇게 서버.모드를 체크를 했었을 때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옵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디플로이 패스입니다. 이 디플로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저희가 컴파일된 저희 엑스비더 6 웹 프로젝트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UI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 저희가 이 웹 프로젝트 디플로이먼트 어셈블리에 작성했었던 이 UI, 이 디플로이 패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끔 이제 요즘에 뭐 다른 그런 와스나 웹워스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결국에는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안에 지금 디플로이 패스 되어져 있는 이 UI 안에 배포 파일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배포 경로에 있는 것들이 이러한 형태로 컴파일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앱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것들은 실제 CLX 파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JS 파일로 컴파일 되어져 있는 경로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플로이 컴피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TA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웹과 와스가 분리되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nv.json 파일만 경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에 있는 캐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개발자분들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긴 한데 저희 엑스비더 6 UI 뷰에서 HTML을 내려줄 때 거기서 메타 태그에서 생성되는 캐시 컨트롤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true, false 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JS들에 대한 캐시들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캐시 컨트롤이 true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뒤에 단수가 붙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브라우저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뭐 런타임 CSS, 런타임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env.json과 거의 동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나중에 업로드 설정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멀티파티 폼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옵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게 되면요. 페이지 로드 이미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로딩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러한 페이지 로드 이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뭐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만 바꿔주시게 되면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앱을 불러올 때 앱이 좀 많이 영역이 있으면 여기 원래 좀 보이게 되는데 조금 빨라서 보이지는 않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이런 페이징 로드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통 이러한 속성들을 한번 설정을 하고 나서는 크게 뭐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파일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앱과 앱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거를 이미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앱이라는 이름, 명칭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스 경로에 있는 하나의 CLX JS 파일이 컴파일되어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저희가 이클립스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의 CLX와 JS가 있는 이 하나의 한 쌍을 그냥 앱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URL 또는 앱 ID라는 식별자를 가지면서 독립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즉, 저희가 이렇게 앱 하나를 열었을 때 여기에서 작성하는 이 스크립트는 여기 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스크립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바 변수를 하게 되면 뭐 글로벌로 빠져나간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냥 바 했었을 때는 이 앱에서만 바운더리가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 앱에서만 모든 것을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MURI 또는 MID라는 식별자를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뭐 cpr.core.app.load를 하게 되면 앱을 로드할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요. 이때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었을 때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앱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명칭 자체가 식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MURI 또는 앱 아이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앱 아이디 복사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앱 아이디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앱 인스턴스입니다.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앱 인스턴스 생성 후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앱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앱 인스턴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앱은 여러 앱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 인스턴스 실행 시 최상위 위에 루트 컨테이너가 생성된다. 저희가 아웃라인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버티컬 레이아웃, 최상위에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프로퍼티즈 뷰에서 루트 컨테이너라고 뜨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앱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 플랫폼 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플랫폼은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앱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앱 인스턴스라는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을 배치를 하거나 혹은 데이터 컨트롤을 넣는 것들이 다 이 앱 인스턴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저희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앱이라고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었을 때 이 앱이라는 것은요 실제 이 앱 인스턴스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입도 보시게 되면 앱 인스턴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자인 탭에서 이러한 타이틀은 보시게 되면 앱에 관련된 타이틀이잖아요. 앱에 관련된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을 갖고 오려고 했을 때 앱.타이틀 하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앱.getTitle 해도 나오지 않고요. 이때는 보시면 앱이라고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앱 인스턴스라는 객체가 나오고 이쪽에 점 컨트롤 또 스페이스바 하게 되면 이때 이렇게 앱 객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땐 타입이 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앱 타이틀 이렇게 해야지 실제 이 앱에 관련된 타이틀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디드 앱은 다른 앱을 추가할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보통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도 결국에는 앱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베디드 앱은 프로젝트 내에서 빈번히 사용하며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앱 또는 NDI 폴더 혹은 뭐 탭 폴더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특정 앱을 로드한 뒤에 뭐 앱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앱 속성 그리고 다른 앱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식에 있는 어떤 속성들을 어떻게 부모에서 가지고 오는지 반대로 부모 앱에 있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함수를 자식 앱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사실 이것들을 가장 개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여기 빈 공간이 하나의 인베디드 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클립스도 같이 열어주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인베디드 앱 컨트롤이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이 인베디드 앱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화면, 즉 0-1에 인베디드 앱이라고 되어져 있는 앱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지금 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트리 컨트롤에서 어떤 특정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1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CX 화면, 앱 화면이 지금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1을 클릭하게 됐더니 현재 열려진 앱의 앱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앱이 어떻게 열렸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1을 트리 아이템 클릭을 했었을 경우에 여기 보면 cpr.core.app.load를 통해서 특정 앱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로드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드된 앱, 이 로드된 앱을 보시게 되면 밑에 해당 초기값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get embedded app instance에 get app property라고 해서 특정 앱 아이디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앱 아이디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스크립트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cpr.core.app.load를 통해서 앱을 로드하는 API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 vs 앱 id에는 그러면 이렇게 ds 메인 앱의 데이터 셋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앱 id 경로가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불러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has and method라는 것이 있어요. 이 VCEMP 여기 보면 위에 변수로 되어져 있죠. 이 embedded 앱에 메소드가 있는지 has and method 이 앱에 특정한 메소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메소드가 있으면 포렌 메소드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현재 앱에 alert 메시지 함수가 있습니다. 현재 앱에 출판된 함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웃풋 컨트롤이 지금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앱에 alert 메시지 함수가 있습니다. 혹은 현재 앱에 출판된 함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앱, 열려진 앱 함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통해서 얼러트 메시지를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러트 함수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열려진 앱의 속성을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현재 앱을 만약 여기서 제가 값을 수정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식, 결국 여기가 자식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 있는 값, 앱 속성의 값을 자유롭게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자식 값, 페이지 1이라고 설정을 하고 값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값을 이렇게 다른 앱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가장 포인트는 이쪽이에요. 여기 보면 vcemb.get embedded app instance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실제 나중에 개발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I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이 뜻, 여기 마우스 오버 하게 되면 embedded 앱에 앱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즉, 디자인 탭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새롭게 열려져 있는 그 앱에 대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겠다. 즉, 앱.lookup 할 때 이 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부모 화면에서 사용되는 이 VC-env.get embedded app instance는 자식 화면에서는 결국에는 앱과 동일한 효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서는 똑같은 앱이라는 이름을 쓰면 당연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베디드의 앱 인스턴스 객체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즉 이 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 VC embedded.get env 앱 인스턴스가 결국에는 새롭게 열린 그 인베디드 앱의 앱이기 때문에 여기에 앱 사실 룩업으로 하게 되면 열려져 있는 인베디드 앱의 컨트롤 아이디만 작성이 되게 되면 똑같이 다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에서는 이렇게 자식 화면 인베디드 앱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API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 뭐 사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부모 화면에서 자식에 있는 화면들을 사실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OPT 3을 갖고 오겠다. OPT 3에 있는 값을 갖고 오겠다라고 한다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봐도 VC env.get embedded의 main instance 룩업도 똑같이 있어요. 왜냐? 이게 앱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룩업을 통해서 룩업의 opt 3 value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opt3이 그럼 결국에는 인베디드 앱에 있는 이 함수명이잖아요. 여기에 이 함수 밸류 값을 지금 제가 갖고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밸류 값을 갖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 혹은 해당 만약 데이터셋이 있었다 혹은 해당 뭐 스크립트 함수가 있었다 라는 것들을 사실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것에 대한 앱이 특정 화면에서의 앱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서는 자식의 앱 인스턴스 객체를 가져올 때는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